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실업, 그리고 취업.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4월 취업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4월 취업자 17만 명 늘었는데 실업자는 124만 명, 사상 최대다. 4월 취업자, 그러니까 지난해 4월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일단 취업자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업자 숫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 얘기예요.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늘리자 공시생이 급증했습니다. 공시 원서낸 18만 명, 실업자로 분류가 되면서 늘어났다. 이런 설명이군요. 그리고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9년이면 이른바 외환위기 이유가 되겠네요. 그리고 경제 허리인 3040 고용률도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취업 상황 좋지 않고 그리고 실업자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조금 눈길을 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실업자가 늘었을까? 그 설명인데요. 이렇습니다. 청년 실업률 상승은 지방직 공무원 원서 접수가 4월에 있었던 탓에 응시자 17만여 명이 취업 준비생에서 실업자로 잡힌 영향이다. 그동안은 실업자로 안 잡혔는데 원서를 내고 하니까 이제 실업자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래프 좀 잠깐 보겠습니다. 4월 실업률과 실업자 추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실업률과 실업자는 내려가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올해 4월은 실업자가 124만 명을 넘어섰고요. 실업률은 4.4%입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이번에는 같은 통계 내용인데요. 이제 청년 쪽으로 좀 좁혔습니다. 내용을. 4월 청년 실업률은 11.5%, 20년 만에 최악이다. 전체 실업률도 19년 만에 최악 기록했다. 역시 뭐 공시생이 포함이 돼서 늘었다. 이런 설명도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유영걸 전 대표님. 예. 일단 이 공시생이 꽤 늘었어요. 한 18명 가까이 포함이 되니까 실업자가 늘은 건데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취업 상황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죠. 뭐 공시생이 늘었다는 거는 뭐 물론 원인이 하나는 되지만 예. 그건 청년 실업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좀 원인 중에 하나 중에 하지 그게 전체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죠. 지금 뭐 외환위기 이후에 그 19년 만에 실업률이 최고로 올라갔다는 거 아주 좀 심각한 문제죠. 실업자가 124만 명이라는 거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지금 청년 실업자하고 30대, 40대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청년 실업자가 11.2%지만 체감으로 하면 25%거든요. 30대, 40대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이잖아요. 그 가장이 지금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은 있는 그 자영업자가 지금 7만 명이 줄었어요. 그런 대출로 따지면은 자영업 대출 7조 원이 자칫하면은 7조 원이 그 상환을 좀 못한 자영업을 문 닫으면 상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경제에 정말 심각한 저는 위기다. 이게 뭔가 여러 가지 뭐 원인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호황 때 체크해야 될 정책을 지금 불황이 오는데 소득주도 정책,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이거를 불황인데 호황 때 하는 정책을 이렇게 택한 거 소득주도 성장 그게 저는 원인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원인은 기업 디아스포라라고 지금 기업이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어요. 베트남에 간 게 지금 거의 10,000개가 되잖아요. 작년에 해외 투자가 19조 정도 된대요. 이번에 롯데가 미국 루이지니아 투자한 게 거의 3조 5천 되잖아요. 3조가 넘는 돈이었어요. 트럼프까지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신동빈 회장을. 왜 그렇겠어요? 미국에 일자리 만들어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잔뜩 위축이 돼서 자꾸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저는 심각한 건 원인은 우리만 뒷걸음친다. 미국, 일본 다 좋아지고 또 두 번째 심각한 거는 우리 정부가 청와대가 위기를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심각한 거고 세 번째 심각한 거는 앞으로 갈수록 더 나빠질 거라는 거. 지금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불길한 징조가 많아서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분석을 들어보니까 뭐 앞으로 좋아질 게 딱히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대진 변호사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제 지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중앙일보가 보면은 4월 취업자 관련된 수 늘어난 증가분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다른 통계에서 보니까 취업자 수도 17만 명이 늘어서 최대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취업자 수도 최대가 늘어났고 예. 실업자 수도 최대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하려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도 많고 취업자도 많았다. 이렇게 통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통계 속에는. 그렇죠. 그만큼 구직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공시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예.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실업자 수도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경제가 지금 뭐 호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부분 문제점도 있지만 전부 다 이것 때문에 폐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몇 년간 지난 9년간의 그 정부와의 지표를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은 점이 많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통계를 가지고 약간 저 해석을 달리 하셨어요. 자, 지금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꽤 다릅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여당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야당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 내용 관련된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 기사, 아무래도 성향이 이제 보수적 성향을 띠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포인트를 좀 맞춘 것 같아요. 기사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요. 야당, 대통령 경제 인식 달나라 얘기다. 엉터리 보고받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뭐 얼마 전에 저 경제는 성공이다. 그리고 뭐 현실과 통계가 약간 괴리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죠. 그 부분을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집권 3년 차 체감 성과 목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홍보 강화 의지를 보이는데요. 일부 지표 긍정 해석을 하고 있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다. 실업률, 어제 나온 그 4월 실업률 관련해서 청와대 어제 관계자한테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뭐 별다른 설명이 없었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 약간 뭐 실업률 자체가 좀 높아 보여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죠.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대표, 뭐 당시에 뭐 박근혜 정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 윗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요 부분을 봐주세요. 문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문 대통령 주변 인사들도 대통령을 더 이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지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밑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괴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크다는 말이겠죠. 그리고요.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이 엉터리 같은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보고를 잘못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권에서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통계 자료가 예. 좋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얼마나 아비규환 어려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정책실장이나 예. 경제수석 등이 참 엉터리 같은 그런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청와대 오래 있었잖아요. 예. 예. 대통령은 측근이 원수고 예. 재벌은 핏줄이 원수인데 예. 이 측근들이 원수짓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수짓이다. 굉장히 하여튼 신랄한 비판입니다. 자, 이재용 전은 네. 사실 저렇게 야권 중심으로 아무래도 야권이니까 정부 여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다지 고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까지 비판이 나오는 것 중에서 아까 이제 통계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지금 사실은 통계 중에 좀 가려져 있지만 심각한 부분이 이제 고용의 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고용의 질 부분은 이른바 이제 초단기 일자리, 그러니까 주당 17시간 이하의 일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 질 좋은 일자리는 잘 늘지 않고 있다. 이런 네. 부분에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예. 보수 측에서만 나오는 비판이 아니고요. 예.
뭐 박지원 의원은 보수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청와대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오히려 이 정부가 이 통계의 잘못된 부분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가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금 고용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기 일자리가 늘었고 또 고령층의 일자리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3040 우리나라의 경제의 허리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제 애들 키우고 집 마련해야 되고 뭐든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분들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를 했다는 거죠. 이 기사를 보면은 지금 그 대통령께서 그 날도 대담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1분위하고 5분위의 그 격차가 뚫었다. 근데 그거는 통계적으로 보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본인이 마치 청와대가 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오히려 지금 여기 124만 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반올림하면 125만 명입니다. 124만 5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년 실업률 아까 말씀하셨던 체감 실업률이 25%나 된다는 거. 특히 우리 청년들의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막으려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정부가 가지고 나오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무원 채용밖에 없다는 거.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은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5%로 내려놨어요. 한은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2.5%로 내렸다는 뜻은 그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데 한 예로 보면은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때 나왔을 이런 때 얘기가 많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렇죠. 낮춘 거 아니냐고. 그렇죠. 작년에도 보시면요. 지금 작년에 겨울이가 2.7% 했었는데 그것도 4, 4분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투자라는 게 우리 민간 쪽에서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재정 투입을 해서 가까스 2.7% 만들어놨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 세금으로 겨우겨우 메꿔가는 이런 모습. 여기서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표는 더더욱 나빠질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일자리 상황판 아직까지 자기 방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숫자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그 상황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혹시라도 뭐 1000이라든 이런 걸 뒤집어 씌워놔서 보고 있지 않는 게 아닌지 그런 좀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천을 뒤집어 씌운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네요.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뭐 상당히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다라는 거. 자, 김수민 평론가. 뭐 이 경제 뭐 상황 내용에 대해서 뭐 세 분 다 말씀해 주셨고요.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경제 관련 보고서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야당의 지적이에요. 요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지적도 굉장히 좀 좁혀서 작은 차원의 지적을 하는데 불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궁극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언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거를 과잉 해석하기도 하고 이제 사상 최대, 최악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그런 넣어서 표현을 좀 많이 쓰긴 보도를 합니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권 대통령도 거기에 좀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냥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보고서는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지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통계가 나빠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졌네. 대통령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경제의 흐름이 있고 이제 현재의 어떤 국민들의 민생을 어렵게 하는 구조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대통령 참모부터 야당의 모두에게 공통되어 있는 임무,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표를 두고 계속해서 해석 전쟁을 벌이는 것, 이런 통계 전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야당도 더 큰 틀에서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야당도 대안이 부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성장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이 없는 것인지 이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야당 역시도 그렇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경제 노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못한 채 일단 정권이 경제 실정에 대한 부담을 다 지기 때문에 거기에 좀 편승해가지고 좀 가벼운 비판을 날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야당 비판하는 거는 뭐 알겠는데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이재용 전 의원. 그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야당이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바르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라는 거는 집권 여당,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무한 책임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 우리나라의 구조상 그렇고 그 예. 어떤 나라도 비슷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것,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잘못된 것부터 먼저 인식을 하고 그다음부터 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남탓만 하고 있어 보이는 이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 예. 무슨 대안을 냈고 그 대안이 내봤자 들어먹혀갈지도 않은데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표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전 어느 정도 통계 부분에 있어서는 예. 너무 우리가 이거를 과대 포장하는 게 아니냐, 과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예. 통계라는 건 선행 지표가 있고 또 미리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역에서는 이미 벌써 우리 국민들은 실전, 현장에 있는 분들은 미리 이거를 느끼고 예. 오셨던 거예요. 예.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부에서는 괜찮다 했는데 이제는 통계마저도 그 실전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 거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통계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거 봐라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자, 경제는 뭐 흔히 실물이라고 얘기해요. 숫자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실제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요즘에 뭐 5당 대표 회동이냐 단독 대표 회동이냐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차라리요 대통령과 당대표들이 경제 현장을 좀 몰래 밤에 몰래 다녀와서 진짜 같이 좀 봤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 좀 들어보네요. 그러면은 뭔가 좀 합의점이 있지 않을까요? 현장을 같이 봤는데 그거 놓고도 또 다르게 해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주제는 광주행 놓고 공방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대 신문 한겨레와 한국일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이 여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겨레 광주행 황교안 반성 없는 방문 논란이다. 한국일보는요. 어떻게 보면 요 공방과 관련해서 나온 발언인데 사이코패스 이정미 대표 발언 논란이다. 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기사 지금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5.18 광주행 고집 황교안에 일부러 물병 맞으러 가나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폄훼 방치 두고 여야 비판이다. 민주, 황 대표 진정성 있는지 의문이다. 반성 없는 방문, 피해자 고통 가중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 핍박당하는 모습 보이려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이 발언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한국당, 욕먹더라도 광주 가야 마땅하다. 대선 주자 입지 굳힐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한겨레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시죠. 역시 황교안 대표의 광주행, 이게 뭐 논란이라는 얘기를 뭐 전하면서 초점을 좀 여기에 맞춘 것 같아요. 황교안 사이코패스, 핍박당하는 모습 보여주러 광주행이다. 이정미 발언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는 막말 말라고 할 입장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의 발언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정미 대표의 발언 그리고 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또 어떤 뭐 반박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다시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 5.18 특별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뭐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 용어예요. 의학적 용어. 그러니까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그렇게 일컫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가혹한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막말한 게 누구냐.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지금 우리더러 막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입장인가? 저도 민주당에게 참 많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막말하냐 이런 말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방문이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갖고 이제 공방이 오갔다가 여기서 이정미 대표 이제 발언을 놓고 이게 막말이냐 아니냐 뭐 또 이렇게 또 공방이 막 지금 섞여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기사를 연속해서 좀 봤습니다. 자, 윤영골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세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5.18 광주 딜레마, 또 하나는 불교 딜레마. 예. 지난번에 초파일 날 가서 예. 합장을 안 해가지고 예. 불교인들이 상당히 좀 예. 반응이 좀 안 좋았죠. 그리고 보수, 세 번째는 보수 대통합. 예, 예. 그 세 가지 딜레마에 놓여 있는데 예. 특히 5.18 광주에 관해서는 예. 지난달에도 한번 물병을 맞았거든요. 저는 뭐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봐요. 예, 물병을 맞고 안 맞고는 그건 나중에 일이고 그건 뭐 제1야당 대표가 예. 그 보훈처에서 초청받았으면 당연히 가야죠. 예. 다만 이제 그 여당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예. 두 가지가 안 돼서 그렇죠. 하나는 5.18 특별법 좀 보완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비난 발언을 예, 좀 예. 처벌하는 법. 그리고 또 이종명 의원 징계위에 넘어갔는데 그걸 의원총회 열어서 징계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멈춰 있죠 지금 멈춰 있죠.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되면은 또 5.18 때 예. 더 반응이 안 좋아서 그거 처리를 안 하고 간다는 게 예. 좀 뭐 그것 때문에 비난의 소진이 있는데 저는 뭐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1야당이 당연히 가서 그 광주도 당연히 예. 우리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안 예. 가면 말이 안 된다고 봐야죠. 이정미 의원이 사이코패스라고 예. 말한 건 그건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건 막말이고 예. 그런 말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어. 반사회적인 그 인격 장애자를 표현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말보다 좀 따뜻한 말이나 좀 냉정하면서 좀 위트 있는 좀 비난을 좀 했으면 예. 오히려 비난하는 건 저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예. 좀 위트 있고 좀 유머도 있으면서 상대방 가슴을 좀 후벼 파는 좀 이런 말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은 네. 사이코패스란 표현 말고 어떤 표현을 했으면 더 나았을까요? 글쎄요, 뭐라고 각적인 생각은 안 나는데 예, 예. 하여튼 뭐 몸하고 머리하고 좀 따로 논다는 등 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수환 따로 추기경이 논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예.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래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머리로는 표를 얻으려고 예. 광주를 가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반성을 안 하고 있다. 뭐 좀 이런 류의 좀 그런 얘기를 표현을 좀 차라리 했으면 나을 수도 좀 말을 좀 있었겠네요. 만들어서 했으면은 훨씬 국민들이 그래 그럴 텐데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예. 좀 맞듣지 않았어 저도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연속해서 저희가 두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가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반 형사사건, 뭐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야 되는 예.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안 하려면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그냥 만나서 가해자의 입장만 얘기하려면 그거는 피해자 놀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진심으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5.18 망원 사태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광주를 찾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예. 그냥 외형적으로 내가 광주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진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한테 홀대를 당했다 이렇게 예. 모습을 꾸미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고요. 예. 먼저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정미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예. 저는 이게 결코 과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흥분해가지고 정말 범죄자의 예, 사이코패스를 언급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의학적 용어라고 설명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황교안 대표의 진심과 정치 행보가 이게 정말로 일관된 것인가에 관련된 의문을 품기 위한 그 수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코패스 그 표현은요, 이제 진행자가 이거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부연 설명을 해서 의학적 표현이고 어떤 짓한 겁니다.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더 나왔었습니다. 아까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 내용이 좀 포착이 됐네요. 자,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두 가지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이코패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거 뭐 취소할 의향 없냐? 예. 라는 건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지만 라디오를 들어보시면요. 예.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그냥 농담조로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예. 뭐 의학적 용어다라고 했지만 그거 자체가 조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 이제 저 미시적인 거 빼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막말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 그 얘기를 좀 충분히 들었을 만한 정치인들, 특히 당 대표 아닙니까? 예. 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왜 그 말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도 좀 사과하고 좀 그거에 대한 예. 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가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글쎄 그것도 뭐 시각에 달라서 틀릴 수가 있지만 예. 왜 가해자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에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예. 이 정부 보훈처에서 예.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보훈처에서 초청장까지 예, 받고 나 안 갈래. 어. 그러면 그건 또 어떤 비난을 받겠습니까? 아, 안 가는 것도 또 이상할 수가 있다, 오히려. 당연히 안 가는 어. 거. 나 그거 광주니까 안 갈래라는 거는 더더욱 이상하고 더더욱 지역 감정을 그거는 부추기는 거죠. 오히려 광주 시민들한테 예. 등 돌려라. 대꾸도 하지 말아라. 아. 눈도 마주치지 말아라. 이런 발언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죠. 그럼 그런 발언이야말로 오히려 지역 감정을 지금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되고 예. 대권주자 얘기하는데 예. 대권주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 이 언론들 비난을 하면서 하는 분들이 오히려 대권주자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게 오히려 대권주자 반열을 자꾸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본인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자유한국당도 제가 알기로는 예. 제 스스로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언론에서 대권주자 예. 자기네들이 만들어주면서 비난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김수현 평론가. 네. 뭐 보니까 전 각각 언론들이 이제 다른 데 초점을 맞춰 다른데 두 가지 다 전 어떤 이슈거리예요. 사실은 여기 보는 네네.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은 이제 사이코패스 발언에 대해서는 예. 예를 들면 이제 정신과 의사가 공식 석상에 나와가지고 예. 어떤 사람은 무슨 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사가 그래도 안 되는 예.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이제 의학적이라고 이정미 대표 본인이 얘기했지만 의학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예, 그 점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5.18이라든지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문제에 비해서 크게 활자화될 만한 일인가. 예, 그거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 원론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예. 보고요. 황교안 대표 지금 자유한국당 예. 대표로서 명실상부한 지위에 있지만 예. 지금 현재 이종명 의원 포함해서 아무도 실제로 이제 뭐 제명이 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5.18 광주 행사장에 방문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무슨 불상사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걸 각오하고 지금 온단 말인가. 예. 이걸 또 하나의 홍보장으로 쓴단 말인가라는 그런 비난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또 한편에서는 진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예. 정치적으로 또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예. 거죠. 이 모든 것은 사실 황교안 대표가 자초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절에서 있었던 예. 황교안 대표가 연출했던 절에 가긴 갔는데 예. 좀 의아했어요. 절에도 안 갈 정도의 독실한 신자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합장이라든지 어떤 예식도 거부하는 그렇죠. 그게 또 논란이 됐죠. 네, 바로 그 모습이 5.18 행사장을 방문하려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과 중첩된다는 것입니다. 그 독선적인 모습 그리고 실제로 처리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실망하고 비판하는 국민들이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좀 두 개의 기사 저희가 나란히 비교해 봤는데요. 뭐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을 지금 보는 시각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소식인데요. 사실 우리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야. 지금 우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막말, 참 실제 막말 얘기 많았습니다. 지금 뭐 오늘 이정미 대표가 한 발언도 있지만 그 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도 참 논란이 됐었죠. 주말 동안에 시끄러웠습니다. 그 얘기 가지고. 자, 그런데요. 일본도 정치권의 막말이 만만치가 않은가 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얼마나 잦았으면 일본 자민당 실언 방지 매뉴얼을 다 배포했습니다. 의원들 보고 좀 제발 좀 이것 좀 보고 지켜라 그겁니다. 매뉴얼, 실언 방지 매뉴얼입니다. 보시면 중진 의원들 이딴 설화로 곤욕이다. 유사 사태 재발 막기 위해 참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매뉴얼 내용을 잠깐 좀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숫자로 1, 2, 3, 4, 5로 돼 있는데요. 논란이 되기 쉬운 5가지 사안에선 주의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주의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사 인식과 정치 신조에 관한 견해. 그리고 성, 뭐 동성애, 양성애 이런 거에 대한 견해. 이거 주의하라. 절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리고 사고나 재해에 관해서 배려가
부족한 듯한 발언,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요, 병이나 고령, 그러니까 나이에 관한 얘기, 이것도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잡담하는 듯한 말투, 이렇게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매뉴얼이 굉장히 보니까 상세하네요, 상황까지. 그럼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실언, 막말이 있었을까요?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림픽 담당상, 뭐 올림픽 담당 장관쯤 되는데요. 동료 의원 지지 집회를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보다 정치인이 더 중요하다. 아, 이거는 뭐 엄청난 폭격을 받았겠는데요. 이 얘기 하자마자. 아니, 대지진 피해 지역보다 정치인이 더 중요하다. 일본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 여기 또 있습니다. 이런 얘기 또 하신 분이 있네요. 여성은 아이를 3명은 낳아야 한다. 뭐 굳이 뭐 이런 말 왜 했을까요? 뭐 물론 인구 얘기하다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3명은 또 무슨 기준입니까 도대체? 2명도 아니고. 또 있습니다. 이건 최근이네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북방 영토를 찾을 수 없다. 이거 뭐 전쟁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걸? 그럼 러시아를 향해서 전쟁하자는 얘기도 들려요? 아, 일본 정치인들 엄청나군요, 보니까. 자, 윤영걸 대표님.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기 딴에는 또 열정을 갖고 한 말 같아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북방 열도를 찾을 수 없다. 사실 아주 틀린 말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는 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예. 하지만은 듣는 쪽이나 러시아나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말이죠. 근데 저 일본 자민당 실언 발언 매뉴얼이 예. 우리한테도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감정적인 거, 예. 특히 저 노인 나이에 대한 거. 예. 우리도 과거에 뭐 정동영 의원도 한번 그렇죠. 곤혹을 치렀죠.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네, 아주 노인 폄하 선거를 흔들었습니다. 아예 그냥 지금도 할아버지들은 화낼 정도로 그 오래 가거든요. 예.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나라도 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분위기에 앞대서 공개 장소에서 좀 그런 경우 많아요. 아. 지금 요전에 나경원 의원도 사실 예. 그 마이크 들고 예. 연설하다가 좀 지나친 거거든요. 예. 김무성 전 대표도 요전에 마이크 들고 그 서울역에서 그 다이너마이트 얘기해가지고 또 곤혹을 또 치렀거든요. 아. 그런데 하여튼 지금 갈수록 이건 좀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막말이 자신의 주목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또 선명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어요. 국민들로 봐서는 많은 비난을 받지만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좀 지나치다. 그래서 저는 이영표 옛날에 축구 선수가요. 요새 TV 축구 해설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월드컵 러시아 중계를 했는데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수비 선수가 페널티킥을 줬어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그런 해설을 했어요. 저 선수는 소속팀에 가서 크로스 연습을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했는데 이영표 선수가 해설을 끝나고 나니까 내가 봐도 너무 가혹한 말이라 나는 해설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축구 해설로서 너무 그 선수에게 가혹한 발언을 안 한답니다. 한다. 그래서 우리도 좀 말을 좀 걸르고 자제해야 된다. 유대인이 하는 말에 라손하라의 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조대진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맞춤법이 틀린 거 있잖아요. 그 맞춤법이 틀린 문자를 제3자한테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대진 변호사가 맞춤법도 모른다는 거를 제3자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손하라의 조대진 먼지라고.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 맞춤법 잘하는데. 네, 그러니까 변호사를 했는데 그럴 정도로 뒷담화까지 굉장히 금하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좀 주목도 높이고 선명도 높이고 투쟁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정말 말을 좀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민당이 마련한 실언 방지 매뉴얼의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을 보면요. 분위기에 이른바 업이 돼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분위기에 도취돼 갖고 엉뚱한 소리 실언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정치인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당한테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꼭 남의 얘기 같지만은 않다는 거.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소식 간단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그냥 정당 한 곳의 원내대표가 뽑힌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패스트트랙 반대, 오신환택한 바른미래, 위기 맞은 4당 공조다. 여기서 말한 4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정당을 말합니다. 자, 새 원내대표 당선됐는데요. 현 지도부 즉각 교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손학규 대표 체제 당장 물러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계의 표를 받은 걸로 지금 분석이 나와요. 그리고 뭐 계파 갈등 예고됐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강제 사보임 당사자인데요. 뭐 패스트트랙 반대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공조 자체가 또 흔들릴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천신만고 끝에 띄웠는데 패스트트랙 안개 속이다. 이 얘기입니다. 반대했던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 여당 공수처안 수용 불가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의원 정수 확대 요구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패스트트랙에는요,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법안, 검경수 확장. 근데 그중에 2개. 공수처 법안은 지금 새 원내대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거제는요, 의원 정수 안 늘리는 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늘리자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이 안개 속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결정에 있어서 선 대표님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자강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변화와 혁신, 그 창당 정신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선택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맞게끔 원내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우리 당내 많은 지역위원장님들 또 당내 구성원들 또 사무처 당직자분들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기사에도 봤고요. 지금 뭐 영상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자, 패스트트랙 위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바른미래당의 그 원내대표 예. 뽑힌 게 아까 말씀 주셨지만 바른미래당의 이야기만은 아닐 정도로 예. 패스트트랙에 가고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예. 최초에는 이제 김성식 그 의원이 조금 무난하게 당선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신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사보임 문제 때문에 다크호스로 떠올라서 뭐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를 까보니까 이제 유승민 안철수계에서 그 상당히 많은 표, 5표 이상을 조금 많이 준 것 그러니까 같다는 개표를 하다가 거죠. 과반이 넘으니까 그냥 중단시켰어요. 다 그렇죠. 끝까지 그 개표하지도 않고요. 최초에는 이제 뭐 12대 12 정도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얻어버려서 이제 끝났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는 오신환 그 신임 원내대표가 주장하던 것이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뭐 부정적인 입장과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의 퇴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신환 대표가 어떻게 처신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부정적 입장을 의원들의 견해를 받아가지고 개진을 할 경우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이제 올려놓은 그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의원이요. 뭐 패스트트랙에 올랐으니까 가긴 갑니다. 그건 날짜가 지나면 넘어가게 돼 있는데 결국은 제대로 합의가 안 돼서 가서 본회의 가서 뭐가 그냥 틀어져 버리가. 지금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라면요. 네, 특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요. 뭐 저희야 뭐 이 절차도 잘못돼 있었고 과정 자체가 다 지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좀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는 건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이 됐든 317명이 됐든 늘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벌써 국민의 신뢰를 잃은 패스트트랙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총선 전국이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졌다. 이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원래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에 우리가 이제 그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감이 있고 그쯤에 언저리에서 이제 총선 체제에 들어가는데 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총선이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졌다. 또 마침 지금 당 원내대표들이 지금 새롭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당 원내대표들은 다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는 체제란 말이죠. 아마도 바른미래당도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지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네가 총선을 잘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후에 아마 뽑은 게 오신한 의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이재영 전 의원께서 지금 국회의원들, 뭐 전체 국회의원도 그렇고 특히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 머릿속에는 총선이 들어가 있다. 그런 와중에 어제 나온 얘기가 새 원내대표가 당선이 된다며 밝힌 내용이 지금 지도부 체제 물러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거는 곧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말합니다. 그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이쪽에 있습니다. 사면초가 손학규, 안철수계마저 등 돌린 당심, 지도부 교체를 선택한 셈이 됐다. 오신환 당선 일성, 당 변화 첫걸음은 즉각 퇴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손학규 대표는 절대 물러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물러나면 누가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가을까지 지지율 10% 넘으면 그때서야 물러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이거 대표 체제, 대표의 퇴진을 놓고 또 격한 갈등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는 언론에서는 L4 적절한 명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의원이라는 이유로 L4라고 레이디 4 이렇게 되죠. 그렇게 부르고 있는 4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사실 이들 의원들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선에서 손학규 대표 체제는 좀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권은희 의원도 손학규 대표 체제의 그 퇴진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들이 사실 오신환 원내대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선이 된 측면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앞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손 대표 물러나시라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아니면 거꾸로 오신환 의원 원내대표까지 시켜줬는데 이쯤에서 좀 그만하고 타협합시다라고 할지 여기서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데 또다시 이들 캐스팅 보터 의원들에게 많은 선택권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손 대표도 이제 그대로 김관영 원내대표까지 사퇴했으니 나는 좀 냅둬라 이렇게는 나갈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어떤 타협책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인선이라든지 또 지명직 최고위원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타협책을 내놓을지 이 부분들이 좀 관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예상과 달리밖에 휙휙 바뀌는 경우가 참 많더군요. 지금 보면요. 알겠습니다.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전직 경찰청장 뭐 관련된 얘기인데요.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총성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그리고 강 청와대가 시켰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친박 맞춤 보고서 등 혐의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정점이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영장이 청구됐던 이철성 전 청장 등 3명은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요 얘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조대진 변호사. 네. 자, 이거는 2명의 전직 경찰청장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1명은 발부가 됐고 1명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최초에 이제 그 정보경찰로서 박근혜 정부에 관련된 그 공직선거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뭐 가이드를 해줬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거였는데요. 최초에는 실무 담당관 정도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그 실무 담당관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지시 체계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고 해서 기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상급자인 4명, 그러니까 그 당시 정보국장이었던 정보국장과 이철성 그 당시 그 경찰청 차장 그리고 총장이었던 강신명 청장을 이번에 청구를 한 거였는데 이번에 강신명 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그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청와대가 시켰다라는 거 일을 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총수의 지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에 관련돼서는 가담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볼 때 그 구속의 사유까지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2 전직 경찰청장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식 검찰청장으로 영장 수사받게 되셨는데 좀 심경 어떠십니까?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과 저희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지시 직접 받으셨나요? 사찰을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직접 최고 변론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 법정에서 소명하셨습니까? 직접 최후 변론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검찰이 수사권 조정 때문에 영장 청구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신지? 예,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청와대가 시킨 대로 하신 거 맞나요?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신 대로 하신 거 맞습니까? 예, 영상 뒷부분에 보시면 기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영장 청구를 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냐. 이 부분이 또 다른 어떤 이슈의 지점이 여기 또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2명의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죠.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김수남 전 검찰총장 수사, 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이요. 중앙일보는 그 내용을 포착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검찰 전 경찰청장 2명 영장 청구, 법원은 1명만 발부, 1명은 기각. 지금 방금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경찰은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법조계, 검경, 상처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좀 했죠. 그리고 경찰은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 보이지 않아요. 자, 유영걸 전 대표님. 네. 갈등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좀 언론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뭐 전혀 과도하지 않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고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이 상대편 지금 수장들, 상대편 장수들을 바로 겨누지는 않고 전직 장수들을 좀 겨누고 있어요. 전직 장수들을.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 맨 먼저 한 얘기가 정보 경찰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예. 지금 경찰 전 강신명 청장이 구속된 것도 전 청장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총선 판세 보고하고 친박 어떻게 하면 유리하다 뭐 이런 정보 보고를 했다는 게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된 거거든요. 지금 또 서울경찰청 진흥수사대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지금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수사는 뭐냐면은 과거 부산에서 어느 검사가 민원인이 제기한 그 공소 그 민원 그거를 서류를 잊어버리고서 다른 거를 복사해서 채워 넣었대요. 그거는 이제 공문서 위주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그냥 사표만 받고 끝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표 낸 검사의 아버지가 금융계의 고위 인사라 검찰청 고위층하고 뭐가 좀 선이 닿아서 봐준 거 아니냐. 그건 공문서 위주라 큰 범죄인데. 그건 또 의혹이군요. 3년 전 일입니다. 3년 전 일인데 지금 또 뒤늦게 또 전직 장수 나와라 해서 또 화를 받아라 하고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검찰에서는 또 그러니까 하는 게 어제 서울경찰청하고 수서경찰서로 또 뒤졌어요. 성매매라든지 이런 자료를 입수한다고. 그러니까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는 그런 뭐 전략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칼을 든 어떤 이 공조직들이에요. 그런데 그 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서로를 향해 가고 있다. 이 상황을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럴 때
정치권이나 어떤 청와대가 좀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조금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언론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관련 기사도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또 아파트 찔러나 보자. 한 채 모집에 4만 7천 명이 우르르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포에 서울 마포에 있는 어떤 아파트가 분양이 몇 년 전에 끝났어요. 그런데 분양을 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요, 한 채가 약간 부적격 분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됐겠죠. 그래서 그 한 채를 몇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분양을 하는데요. 그 당시의 분양가와 지금의 주변 시세 아파트 사이에는요, 5억이라는 차이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분양을 받게 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5억을 벌게 되는 셈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또 아파트다. 이겁니다. 당첨된 5억 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답니다. 이거는 청약통장하고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성인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채 모집에 4만 7천 명이 우르르 돼서 누군가 한 명, 지금 알려지는 건 한 40대로 알려지는데요. 한 명이 받았습니다, 분양을.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이거를 참 여러 가지 현상인데요. 요거 김수기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내용? 네, 저는 이것이 일단 눈에 띄는 이유는 예. 이제 그 파리 부동산 대책 2017년에 발표됐었던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최초로 분양된 단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LTV, DTI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나서 예. 있었던 일인데 또 이제 글쎄 이 현재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예. 아파트나 이쪽 시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받으신 분은 앉은 자리에서 5억 시세 차익 그냥 바로 가진 셈이 되니까 뭐 좋겠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뭐지? 막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지? 이거 정부의 어떤 분양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왠지 많은 분들이 안 받은 사람은 뭐 손해본 것 같은. 막상 사실은 실제다 아니면 손해본 건 없어요. 그런데 기분상 이건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조원태 회장 총수로 지정이 됐지만 한진과 혼란 당분간 지속될 듯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한진그룹의 이른바 이전 총수 지정 어떤 날짜가 있었는데 그 날짜까지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공정위가 좀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안 된 겁니다. 그러자 직권으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총수라고 딱 지정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총수는요, 그 그룹에서 이 추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위에 제출해서 우리의 총수는 누굽니다. 이렇게 알려면 공정위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공정위가 그러면 이 사람이 총수해. 이렇게 한 겁니다. 공정위 동일인 직권으로 변경. 여기서 말한 동일이라는 걸 총수를 의미해요. 직권으로 변경했는데 그렇다면 한진그룹 내부에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경영승계, 상속 문제가 정리 안 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윤영골 대표님. 네. 무슨 속사정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별세를 하시면서 예. 유언장도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떠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명희 여사가 부인이고 예. 아들 하나에 딸 둘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끼리 지분에 관해서 정리가 끝났으면은 당연히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우리 이분을 총수로 하고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계산이 끝나는데 예. 한진그룹에서 공정위에 제대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상속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15일 날짜로는 마감이고 하니까 예. 한진 총수는 그러면 조원태로 한다. 뭐 이렇게 일단 직권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좀 한진그룹을 보면 좀 안타깝고 앞으로 지분 경쟁이 좀 상속세는 10월까지 내거든요. 예. 그때 한 2천억을 내야 되는데 예. 그 상속세 내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분쟁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명희 여사가
부인이 지분을 제일 많이 상속받거든요. 예. 이명희 여사가 주요한 좀 역할을 앞으로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 두 가지를 꼭 묻고 싶어요. 예. 꼭 자식한테 줘야 되냐. 아. 또 하나는 예. 꼭 아들한테 줘야 되냐. 예. 우리나라 자식한테 너무 주려고 하고 우리나라가 특히요. 예. 딸한테 제가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경영 잘하는 딸한테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뭐 갑질 사건도 있고 한데 예. 미망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제일 한진을 경영을 잘할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배려가 좀 더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한진그룹이 저는 더 잘 되려면요. 예. 스웨덴의 발렌바리 가문처럼 예. 재단 하나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는 하지만 통치하진 않는다. 소유는 하지 않는데 직접 경영은 전문 경영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진그룹 조 씨가 대대손손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지분 싸우잖아요. 지금 조양호 회장도 사형제가 싸워서 예. 계열 분리돼서 서로 유언장 예. 속였다고 소송까지 했거든요. 아들 대해서도 자칫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 자녀가 3남매예요. 그럼 예. 3남매 사이에 뭔가 다툼이 있다?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 계열 분리가 그러면 될 수도 있죠. 아, 또 그럼 아예 그렇죠. 그룹 전체 그 기업들을 나눠서 그렇죠. 받는다? 대한항공 또 진에어도 저가항공도 있고 또 항공 정비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 찢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은 좀 국가 경쟁력이나 기업 경쟁력이라고 할 때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공정위가 직접 직권으로 대기업 총수를 지정하는 일이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좀 이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해외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독특합니다. 아무튼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관료는 호텔비 25% 더 내라. 감정 싸움 번지는 미중 무역 전쟁이다. 중국의 한 호텔이요.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역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굉장히 험악하죠. 그런 와중에 하이난성의 한 호텔이 미국 관료가 우리 호텔 묵을 때는 돈 더 내야 된다. 할증을 붙은 겁니다. 그게 25%, 왜 25%냐면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25% 고율 관세를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딱 25% 더 내라는 겁니다. 뭐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이재용 전 의원. 이게 무슨 애국심일까요? 아니면 이게 좀 황당한 짓일까요? 얼마 전에 폴 로머라는 예. 경제학 노벨상 받은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고 이념 전쟁이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예.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땐 애들 싸움하는 것처럼 아주 어찌 보면 좀 치졸한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서로 감정 싸움으로 좀 부추기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계속되면 이제 불상사가 생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 굉장히 이제 격해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사실 전 저런 거를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또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지금 미국과 중국에 가장 크게 지금 그렇죠.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 두 나라가 없으면은 사실 우리 무역이라는 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런 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섬찟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어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막상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한테 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뭐 중국 부모들은요, 미국 유학길 막힐까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다 그래요. 미국하고 안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건초더미입니다. 미술품 경매회사 직원들이 한 그림을 옮기고 있는데요. 프랑스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인 건초더미 연작 중 하나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이 작품은 미국의 한 경매에서 1억 1,070만 달러에 낙찰됐는데요. 모네의 작품 중 역대 최고가입니다. 앞서 1986년 뉴욕 경매에서 250만 달러에 팔렸다가 다시 나온 이 작품. 33년 만에 값지가 44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캡틴 방패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공대 캠퍼스 안에 있는 그레이트 돔인데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문양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학생들이 만든 건데요. 어벤져스 시리즈와 함께 자란 세대라는 이 학생들, 감사의 표시로 영화 개봉 일자에 맞춰서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캡틴 아메리카 역의 배우 크리스 에반스는 너무 멋지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현재 이 천은 철거된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양말입니다. 붉은색 넥타이와 흩날리는 노란 머리, 트럼프 대통령을 쏙 빼닮은 양말인데요. 빌리 넌게서 미국 루이지애나주 부지사가 이 양말을 신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현지 에너지 기업 방문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챗놀트 국제공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넌게서 부지사는 악수를 하곤 왼발을 들어올려 양말을 보여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이었다네요.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자신을 본딴 양말을 신은 사람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손짓으로 보라고 하긴 했는데 말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